대출 승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거를 개인으로 가져가면은 대출 승계를 해주겠다라고 문창 신협에 구두로는 확인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한 번 가야 돼요.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모든 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기존에 불렀던 프리미엄에서 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고 리스크는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전략을 세운 거는 프리미엄을 깎는다. 왜냐면 우리도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졌고, 사실은 상황이 더 좋아진 거긴 하지만 법인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이제 가격을 낮출 것이고, 그거는 이제 또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개인이니까 처음이니까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책임감과 불안감을 오픈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이제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또 교차 검증을 좀 해드렸습니다. 마침 그 때가 잘 맞아가지고 그날 우연히 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릇이 이제 이 정도인데 넘치는 어떤 운을 받았다. 그릇만 키우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도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말을 했던 게 그냥 저 주셔라. 제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저의 말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엣지님께서 이걸 결정을 안 하시더라 해도 최후의 볼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가져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가져가면 제가 끝까지 이걸 지고 갈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대출 받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대출이 확인이 되고 나면 바로 계약 걸어서 2월 며칠 날에 준공이 시작되면 1층까지만 완성되면, 기존에 2층이었거든요. 오늘 전화 받았어요. 1층까지만 완성이 되면 그때 대출 승계하는 걸로 했고, 그거는 보통 한 20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그거를 계약서를 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BT건설이 됐건 어떤 건설회사가 됐건 그 건설회사를 통해서 브리핑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설계도 이제 지금 현재 가설계 받아놓은 상태인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진위에 가서 또 이렇게 설계도 이제 완성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겪을 거고, 그때는 또 이제 BT에서 와서 설명을 이제 중간중간 해주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먼저 지금 마이크를 잡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엣지님께서 불안하고 그동안 고민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은 리스크를 우리가 나눠서 갖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톡이라도 아니면 본인이 공부한 거라도 같이 제시를 하고 같이 고민했더라면은 개인한테 그만큼 하중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사실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이제 이 불씨를 잘 이어나가자. 이게 저번에 말했지만 처음에 1단계는 우리가 다 지금 부자 사람들 다 한 번씩 수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블로그를 꼭 만들어서, 지금 이 과정들도 결국은 다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영상 찍어드렸고 과정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들 다 일지처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무조건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튜브를 우리 흔히 언니처럼 개인 채널을 만들든지, 아니면 본인이 출연을 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들을 남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 수준이 돼야지만 이 그릇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세요. 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이후에 이거를 안 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박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로 넘겨야 됩니다.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이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내세워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불안했고 두려웠고 뭔가 핑계가 나왔던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테이커들이 왔어요. 제가 그냥 테이커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본인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500만 원만 냈고 기회만 가져가고 싶었던 분들도 있고, 이 과정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간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엣지님께서 당첨이 되셨잖아요. 현장이 없었는데 당첨이 된 것이 합당하냐? 라는 말이 저는 방당이잖아요. 들려와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바뀌시던지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말한다? 당연하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거를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의식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구나. 의식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밟아가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의식이 해체가 덜 되신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이제는 더 이상 못 바꿉니다. 나가실 분은 지금 나가세요. 정말요. 5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확신이 있으시면 가능하다 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마이크 잡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로니안 나오시고 포로니안 경험담 들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자연스럽게 하고 오늘 이거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혹시 예. 법인으로 대출 승계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그 사람이 개인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팔려고 한 사람이 법인으로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법인으로 해줬을 텐데,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주는 것도 그 은행 재량인 거죠. 원래 안 해줘야 되는데 아마 기존에 한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해달라 때려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은행도 받아야 되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궁금한 건 1층까지 올리고 매도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안 하기? 은행에서 제시했대요. 그 정도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네. 다른 혹시 있으십니까? 잘 안 들려가지고 영상 들으니까 특히 그 영상이 문창신형 봤을 때 문창신형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자꾸 섞여가지고 네. 중간에 DTI 때문에도 안 된다고 이런 얘기 섞여서 자꾸 들려가지고 그런 것도 많네요. 아까 법인 때문에 어떤 아니에요? DTI가 선이 걸쳐져가지고 제가 대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최근에 PF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금에 대해서 아예 지금 금융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수협한테 신협한테 각각 이제 약간 제한을 걸었대요. 그래서 신협은 이제 건축자금을 감정가의 100%까지만 해주는 걸로 드라이브가 걸렸고, 그리고 신규 법인한테도 뭔가를 안 해주는 그런 DSR 60이냐 50이냐 이건데 법인한테도 좀 불리한 상황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그런 내용도 지금 프로대님이 다 아실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여기 자리에 서게 된 거는 그때님이 이거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Q&A식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해드리고 경험치가 있으면 그 경험치대로 풀어드린다고 해서 섰는데 어떻게 제 얘기도 풀어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이택지 그러니까 다가구인데요. 이거를 점포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정신지금. 근데 우리는 이택지 하는데 1층 상가, 2층, 3층, 4층
어떤 지역은 4층까지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3층까지 올라가고 이건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지역별로 다른 거고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넘어온 이유는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개인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법인을 받았고 법인을 했는데 막혔기 때문에 할 게 없었고 분야도 다르고 못했다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게 된 거고 법인을 한번 배우고 나니까 당연히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제 법인으로 그렇게 매수를 했고요. 이게 부동산에 있는 분들 다들 중개사분들 다 그랬어요. 똑같은데 법인은 혜택도 없는데 왜 법인으로 하냐? 개인으로 해라. 개인으로 하면 대출도 좀 노력하게 잘 해준다. 아니 저희 분들할 건데 그러면 뭐 법인으로 해. 네. 어쨌든 지금에 와서 다른 분들은 법인으로 시작했지만 저희 때는 1년 반 정도 그때는 다 개인으로 했어요. 저희는 법인으로 시작했고요. 가격은 똑같으면 똑같이 가장 토지의 가치, 감정가 이걸 가장 높게 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금리가 3%다, 금리가 5%다, 아 금리 쌍성해야지, 뭐 해야지가 아니라 금리가 5%든 금리가 7%든 가능한 돈을 많이 갖고 와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자에 대한 비용은 그냥 건축비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달달이 우리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얼마 들어갔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총 6%, 총 7%면 7%에 대해서 6개월 혹은 8개월 곱하기 해서 그냥 건축비로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처음부터 높아 안 돼. 그렇게 하기에는 나중에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금리가 높은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면 많이 뽑은 만큼 그만큼 또 벌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벌 자신 없으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서 법인으로 진행을 하고 진행했을 적에 보통은 이제 한 3억 정도는 우리가 중공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전세를 뽑아가지고 이제 당신들한테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초반에만 들어가고 나중에 기성고 들어가서 기성고 다 빠지고 중공 나오고 나면 나머지 돈 넣으니까 초반에만 들어갈 돈이 좀 있고 나머지는 돈 들어갈 돈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시공사와 말을 잘 해가지고 말을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표준 계약서에 배운 내용은 다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시공사가 우리 돈이 없다고 우리한테 건물에 근저당을 막 해서 좀 빌려달라 그러면 원래 한 10월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12월까지 끝내겠다 해서 돈을 빌려가놓고선 이제 그냥 중공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돈도 안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려가지고 고생 시작돼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빠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어쨌든 이제 거의 마지막은 됐는데 이거는 저희 거고요. 어쨌든 중공은 다 났습니다. 났고 1층 상가는 아직 상가가 입지가 좋지 않으면 상가는 잘 안 빠지는 거고 근데 저희 협택은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바로 다 거의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저희도 짓자마자 중공 날 때 중공 1이면 중공 전에부터 집 보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공이 되면서부터 바로 집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아까 검색하다가 나왔던 것들은 지금은 살짝 비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업체들이 빠지고 업체들은 계약을 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언제든지 빠질 준비를 하는 거죠. 다른 데처럼 1년, 2년 그렇게 하지 않고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3개월 하다가 또 나가야 되나? 그런데도 어쨌든 별일 없으면서 연장해서 살 겁니다 라고 해서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에서 계약을 해요.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지금 이 텀에서는 살짝 빠졌다가 다시 또 사람이 들어올 때쯤 되면은 그 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텀에 들어오게 되면 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뭐 270, 80짜리는 300,
320까지 넘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150짜리는 180까지 갈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고, 수익률 계산은 항상 보수적으로. 수익률 계산은 오늘 만약에 시세다,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게끔 그렇게 맞춰놔야지. 이만큼 나왔는데 이만큼 될 거라고 하면 좋죠. 근데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오픈해서 받았을 적에 이 금액이 안 나와버리면 수익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 수익률 계산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예요. 설계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을 건데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사분한테 가설계를 띄워보고 마음대로 마인드가 어떤지 어떻게 보는 건지 다 확인해보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진짜 3D까지 만들더라도 어쨌든 하나의 가상의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들. 그러면 이걸 잘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시공사를 찾아요. 이제 A고 B고 C고 이거 만들었는데 너가 얼마에 지어줄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지어줄 수 있어? 언제까지 빨리 지어줄 수가 있어? 기타 등등 시공사를 찾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설계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왜냐면 이걸 못 해버리면 건축하다가 설계 변경이 들어버리면 공사가 길어져 버리니까 이자가 더 나가고 인건비가 더 나가고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변경 없게끔 설계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잘 좋은 걸 만들었는데 설계를 했는데 시공사가 재량이 부족해서 혹은 또 뭐 안 좋은 곳을 만나서 얘를 100%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설계는 잘했는데 시공사가 이걸 100%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한 7, 80%짜리 만들어 놔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공사. 조금 더 말하면 그 건축을 하는 관리 반장님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일정대로 착착착착 넘어가는 부분이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매일 가서 사진 찍고 블로그에 올려가면서 우리 이걸 한다 그러면 1일차 사진 찍고 오늘 뭐 했고 뭐 어디 갔고 2일차 이번엔 바닥에 못 깔았네 3일차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하다가 이제 다른 거 이제 두들 맞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해버렸는데 저는 이번 하면 진짜 꼭 그거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내 집은 이렇게 지었고 남들은 그렇게 지을 종에 난 다 오픈해가면서 이렇게 지었고 팔 때도 봐라 난 이렇게 다시 지었고 내가 손수 다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준공이 나기 전에 다 팔아먹으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그러다 보니 이건 정말 몰라요. 저희가 처음 해봐서 못 따라갈 영역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기록을 하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은 혼자가 힘들면 여럿이니까 돌아가면서 1일차, 2일차, 3일차 가서 주변 사진 찍고 돌아가면서 찍고 내부는 어떻게 되고 오늘은 비가 왔는데 그래도 하더라. 비가 오면 못한다는데 그럼 옆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오늘 비 왔는데 진행하네요. 그럼 거기서 왜 비가 와도 진행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못해서 밀려버리면은 또 공사 기간이 늘어져 버리는 거고 뭐 시멘트를 갖고 오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올리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첫 1일차 처음 텃파기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이다 토지다 그러면 토지 앞에 있는 도로에다가 저희 차를 이렇게 대놓으래요. 왜 굳이 내 차를 여기 대놓으래요? 다음날 다른 사람이 차를 대놓고 차를 안 빼줘버리면 이제 크레인에다가 트럭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차를 대놓고 아침에 빼버리면 그 사람들 와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인부들이 꼭 그렇게 하면 전화 안 받아요. 삼성 들어가 버렸거나 혹은 전날 만약에 과음을 해서 못 받거나 그러면 이 차 때문에 지연이 되어버리면 끝내는 또 저희로쓰니까 그런 것들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함 또
1일차, 2일차 이렇게 사진 찍어서 기록하면서 하면은 정말 완벽히 많이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도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건 시공사에서 잘 해주는 거고, 이 건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열, 따뜻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일부 임대인 같은 경우,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3룸과 2룸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2룸이 나올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3룸을 해달라고 해요, 설계할 때. 그러면은 거실이 거의 그 방 크기랑 비슷한 거예요. 거실이 되게 작은 거지. 예,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닭장이라는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래놓고 3룸이라 하니까 돈은 많이 받지만 사실상 좀 뭐랄까 집이 집 같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라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건축주 마인드니까. 하지만 추후에 나중에라도 기숙사가 아니라 인부들이 아니라 신혼부를 받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 안 살 거거든요. 신혼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 그런 것도 좀 잘 만들어 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열. 집은 집같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열 부분. 그 다음에 누수. 누수는 담수라고 해서 화장실이나 그런 데 부분을 다 코팅을 다 해놓고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 부분도 빠지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방수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방수, 그 다음에 단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시공사가 착착착 처리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만 잘 하도록 계속 지켜보고 관리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준공이 딱 되면은 그냥 임대 바로 놓고 수임료를 바로 빼면 되지 않을까. 제가 했던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거나 할 때 궁금하신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저희 진행하셨을 때 그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올 문제 한두 개 정도만, 많아요. 제일 큰 거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면 네, 이제 공사가 중단되거나 중간에 멈춰서 더 이상 아예 못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은 그런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공사가 마인드가 좋던, 저희가 그렇게 물렸던 건데, 마인드가 좋고 건축에 대해서 미학과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그런 사람을 저희는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뭐 종합 어떤 곳은 가면은 겨울인데 4개월 만에 짓겠답니다. 겨울인데. 그래서 그거는 4개월 만에 지을 수 있을까 했더니,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시멘트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해가지고 하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은 온도차 때문에 시멘트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게 굳지 않는답니다. 겨울에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손으로 누르면 들어가 버린대요. 굳지가 않아서. 그래서 겨울에는 하지 않는 건데, 진행하다가 못할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느꼈던 게 시공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주겠다 하는데 실제 나중에 진행할 때 자기네 돈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거. 그리고 그 돈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흔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교육받고 수업 듣고 물어봤을 적에는 이거예요. 처음에 견적 낼 때 A와 B와 C 세 곳을 시공사에 견적을 냈는데, A는 8억, B는 9억, C는 10억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설계를 갖고 갔잖아요. 도면을 가져갔을 적에 한쪽은 8억, 9억, 10억. 그러면 보통 어디에다가 저걸 할까요? 보통은 8억이라. 그쵸. 보통은 8억. 근데 예를 들어 이게 8억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마진이 안 나온대요. 8억으로 사실상 짓게 되면. 그러면 9억은 거의 자기 맛, 간당간당 조금. 10억은 보통의 자기 마진을 가져가는 거다 보게 되면, 8억은 그러면 앞에서 해줄게 해놓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값과 을이 바뀐답니다.
한 장을 써버리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공 반장이 그러는 거지. 아 이거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싸. 이 돌 좀 바꾸자. 아니 왜 이걸 바꾸냐고. 8억에 다 해주기로 했는데. 아 그건 아는데 이거 지금 돈이 안 구해지네. 혹은 뭐 이 금액들을 하는데 뒤로 돌려서 이제 빼먹는 거죠. 예를 들어 10개의 벽을 속을 붙인다고 하게 되면은 뒤로 빼먹고 한 뭐 7, 8개 붙인다거나. 요즘은 감리가 있어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하는 게 철근을 만약에 이렇게 5개 꽂는다 하면 철근 한 개를 빼먹는다거나 어떻게든 그렇게 빼서 이 부분을 채운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또 다행인데 우리는 모르니까 다행인데 그냥 대놓고 아까처럼 이거 합시다. 이걸로 바꿔요. 설계비용 조금 해. 아니면 우리 못해. 그럼 여기 지금 얘기해줘. 아니 계약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해주세요. 나 몰라. 배째. 그러고 안 오거든요. 그러면 건축주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한 6억을 대출했어요. 6억을 토지 대출하고 시공 기성고로 만약에 또 한 5억을 대출했다고 쳐요. 그렇게 넘어가다가 한 기성고가 한 3억 빠졌다. 그럼 막 8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준공이 안 돼. 얘네들이 하고 있다가 도중에 빠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럼 끝내는 갑과 을이 바뀌어서 건축주가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알았어 그냥 그래 할게 라고 하게 되면 이 비용은 사실상 8억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가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싸다는 게 아니라 합당한 가격, 합당한 금액.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맡아도 빼먹을 거고 이 사람이 맡아도 빼먹을 거고 다 빼먹을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대놓고 빼먹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해보니까 운인 같아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다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를 좀 면밀히 좀 잘 알아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충분히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시공비도 좀 많이 오르게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또 저희처럼 돈이 없는 곳 하지 말고 돈이 좀 있는 곳으로 확인을 해서 괜히 납기를 못 지키는 그런 곳은 안 했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상가주택의 세부적으로 그럴 정신이 없어서 사실상 그건 못했는데 투자 대비 다 월세로 다 빼놨으니까 그냥 1층 상가가 빠져도 좋고 안 빠져도 이자를 내고 달에 더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만 놓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월세 개념처럼 대출을 꽉 해서 월세를 다 받아먹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대출을 하고 전세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해도 그럼 이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성향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면 돼요. 수익률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신없이 못했어요. 그 건물을 원래는 팔려고 했으니까 팔고 다른 걸 지으려고 다른 땅을 가지고 왔어요. 또 다른 한 8억 정도 대출을 해서 근데 이 건물이 안 팔다 보니까 이걸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에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기존 것도 아까 시공사랑 또 아직 정리가 끝나진 않았고 또 다른 것들도 그렇고 또 페이님처럼 저희는 레버리지를 좀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출 4억 했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되네 또 6억 했다가 또 되네 1억 더해서 7억까지 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7억에 제 아파트 팔래도 안 팔려요. 너무 많이 빼놔가지고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지 부채는 많지 하니까 지금 좀 더 힘들어진 상황. 좀
하는데 일단은 흔히 말하는 투자 대비는 무조건 수익률은 되게 좋았어요. 안들어만 치면 또 그런 게 혹시 이거 저희 거 봤을 때 네. 이거 견적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해보시는 입장에서 잘은 두들겨 봐서 봤는데 일단은 저희 그 대장동 부부 있잖아요. 저희 7기에 대장동을 보시고 깜짝이야. 대장동 요즘에 그쪽 사시는 부부 네. 돌채님이랑 네. 그분들이 짓는다고 해서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계약하는데 어떻게 잘 하는 게 맞는지 뭐가 좀 체크할 게 뭔지 여쭤보다가 끝내는 뭐 인지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부분했는데 먼저 달팽이 선생님 만나서 많이 얘기 들어봤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까지만 짚어주셨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냥 진행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희 족끼리 이제 과제도 할 겸 얘기 좀 하다가 또 여쭤보시길래 말을 했는데 또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잘 맞는지, 이거 하는 게 맞는지, 뭐가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짓고 나면 똑같아요. 짓기 전에는 이거 해야지, 뭐가 해야지, 어떤 게 해야지, 뭐가 좋지 하는데 그냥 짓고 나면은 이게 뭐랄까, 그냥 크게 많이 걱정해 고민할 건 아니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거의 다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초반에 그게 이제 너무 건축할 때 사랑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내가 이건 이걸로 해야 되겠네. 아니면 자기 욕심에 좋게 해야지, 이쁘게 해야지, 더 해야지 하다 보니까 그냥 건축비가 예를 들어 한 10억이 나왔다 치면 본인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13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면 다세대만큼, 그 다음에 점포 경영, 점포 이택지만큼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만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난 이것도 더 해야지, 뭐 해주세요 계속 해달라고 하게 되면 돈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공비 이만큼 주고 지어봤자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땅하고 뭐 이렇게 건축비랑 했을 때 네네. 묵직하게 봤을 때 괜찮은지. 보기 전에 잘 못 봤거든요. 잘. 그러니까 현재는 건축비를 8억 4천 8억 4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경쟁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때는 지금 한 7억에서 좀 저희가 한 1억, 2억 정도는 빼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제안한 거는 7억을 제시했었어요. 그 매도하는 사람이. 예. 네네. 프리미엄 포함해서. 네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리스크 법인으로 안 가져가기 때문에 더 이제 피를 저희가 깎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 7억 이하의 토지가에 8억 3천의 건축이면 한 저희가 생각해서 10억 한 8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네네. 더 줄일 수 있지만 그거는 말하지 않고 그걸 제외하고. 네네. 그 정도 했을 때 저기 위치가 드림교회 옆에 있는 크디 블럭인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어쨌든 토지값이 많든 건축비가 많든 끝내는 임대가 산정해서 나오는 수익 때려서 내가 이게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6이면 나쁜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지어졌다 했을 적에 임대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빠지는 수준이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 안 돼요. 봤자 그냥 계속 손가락 아픈 거고 실제 사람이 더 들어왔을 적에 건축은 빨리 지으면 6개월, 보통 6개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장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해버리면 한 7개월, 8개월 정도? 그 안에는 건축이 끝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업체들이 밀고 들어올 때 들어온 수준은 이거 6개월, 7개월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확 쳐버리면 올라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인들은 지금 여기에 세를 못 들어가세요.
일반인들은 누가 미쳤다고 저게 그게 아니라 들어가냐 하는데 업체분들은 이것도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근처에 있어야 출퇴근이 편하고 근처에 있어야지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 그래도 살게요 할게요 하는데 건물은 없고 그러니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익률은 조금 낮죠. 보수적으로 해도 충분히 지원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입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항상 하는 이제 처음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는 그 답을 갖고 있지만 삼성의 공사가 끝났을 때 이 임대가가 유지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어떻게 제가 그걸 딱 정해놓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공사가 끝나게 되면 공사 인원은 빠지지만 공사 인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대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임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웹사이트반 엔지니어라든가. 삼성에는 이제 보통 공장 옆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월 3만 원만 주면은 자기 월급이 빠져요. 3만 원만 내면 기숙사에 사는데 문제가 안 되고 대신에 뭐 밤늦게 들어오는 게 몇 번 걸리게 되면 퇴실해야 되고 그리고 5년간 봐주는데 그 이상은 다음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은 나가야 돼요. 이 사람 나가게 되면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파트 가기엔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로 앞에 원룸이나 투룸이나 그 정도의 만만한 곳으로 보통 자기는 그냥 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월세로 들어갈 거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임직원에 대한 집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무이자로 해서 이렇게 돈을 이제 3년 거치 2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없이도 대출 없이도 돈을 2-3천만 원씩은 땡겨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나오기가 좀 편한. 그러니까 그 임직원이 나왔을 적에 임직원이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입지에 있는 깔끔하고 좋은 건물에서는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엔지니어도 그럴 거고 또 그 삼성 설비에 세팅하는 1차 벤더와 2차 벤더, 3차 벤더 밑에까지 그분들도 인원이 많은데 그분들도 셋업, 그러니까 삼성 물산에서 건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걔네들. 그 사람들은 셋업하고 설비를 밀어들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그 인원이 대체할 거고 대체 안 한다 하더라도 안정화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안정화는 되지만 또 다른 수요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요층이 또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삼성은 옆에 이제 그 안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서 처음에는 기용 사업장으로 이렇게 출퇴근한다고 들었거든요.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또 기숙사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생각했지만 방이 4개예요. 방이 3개고 한 방에 3명씩 혹은 방이 4개, 한 방에 2명씩이에요. 단점이 요즘은 어떻게 개선됐을지 모르겠지만 제 때는 저게 없었어요. 청소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 보면은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돌아다녀요. 그럼 제가 보다 안 돼가지고 제가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 방에는 한두 명이 하는 사람만 청소를 해요. 저도 하다 짜증나서 던지고 나갔거든요. 던지고 나와서 그냥 뭐 조그만 아파트를 임대해서 나가버렸는데 그게 단점이 그거예요. 공동생활이긴 한데 사는 사람이 같은 부서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상교들 보니까 이쪽에서 맨날 밤에 들어오고 이쪽에서 맨날 아침에 들어오고 뭐 낮에 들어오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방도 다르고 다른 부서가 아니니까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거의 얼굴도 못 봐요. 오면 씻고 자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 청소 같은 게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게 싫은 사람은 그냥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저 그때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오게 되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는 기숙사도 없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나올 데도 없는데
그러면 바로 회사 앞에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니즈만 맞춰주게 되면 충분히 그것도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렇게 봤으니까.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다들 그래요. 삼성물산에서 이거 하고 난 빠지면 어떡하냐고. 아니 빠지면 그 어떡하게 그만한 큰 덩어리의 공장을 그럼 누가 돌릴 거냐고. 누가 세팅할 거면. 세팅 한번 쭉 하게 되면 안 돼요. 그걸 왜냐면 지금 얘는 완전히 나노잖아요. 이거 모터로 잡아요. 정말 미세한 거 몇 번을 돌려서 잡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막 진짜 정말 미세한 걸로 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그게 양산 돌아가려면은 몇 번 돌려야 되고 그게 돌리고 나면 다음 밑에 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인원이 중복되다 보면은 더 들어오지 더 작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계산하고 이런 말도 어디 가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건축 다 하고 날 때까지 10년간은 뭐 걱정 없으니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손바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경험적으로 보려면은 그냥 화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성이요? 네, 화성이도 똑같이 이주자택지랑 협의자택지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아 동탄이 아니라 네. 창남 이런데? 아니 동탄. 네, 거기 동탄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도 주변으로 둘러싸서 많이 있거든요.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랑. 근데 거기도 채워져요. 다. 그래서 아마 그 월세나 이런 것들을 아마 거기 있는 부동산 소장님이나 아니면 뭐 실거래는 그때는 안 했었을 거니까 문의를 해보면은 정확한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건설이 다 빠졌거든요, 삼성이. 아니, 그 화성이. 물선이 없어요, 아예. 다음 번 가면 임장을 가야겠다. 그쪽 가서 물어보면은 아마 그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 월세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대충 예상이 되니까 저희도 그러면은. 역시 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딥니까? 그 위에 보시면 저 파란 색깔 보이세요? 네, 거기. 네. 네, 거기 여기가 이제 다 여기가 이제 이자택자 다 모여 있고 여기도 좀 모여 있고 요 두 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거기는 240 수준이네요. 찍어볼까? 원룸인 것 같고 다가구 2천에 15? 아닌가? 투룸이 그거는 우린 포룸이잖아. 고도만큼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보증금이 세네. 월세인데 보증금이 되게 세. 세네요. 너무한 거네. 1억에 30. 지금 저 화성사업장 다 저기만 저렇게 다가구가 모여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 뒤로 쌓여 있어요. 여기밖에 없네요. 거기랑 저 아까 말씀드린 여기랑 근데 공장 사이즈가 우리 일기 공장 수준밖에 안 되지 않아요? 화성 사업장이랑 기흥 사업장을 합쳐도 여기가 조금 더 면적이 크다고 들었어요. 네, 화성 사업장과 기흥 사업장을 합쳐도. 네. 그러다 보니 절대 작은 규모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어떤 아파트를 찾아간다 하면 다행인데 결혼을 좀 늦게 한 추세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끝내 원룸도 안 들어갈 거고 삼성에서 버는 돈도 있고 하니까 좀 최소한 투룸에 사실 건데 네 수요는 충분히 저도 한번 들어갔었는데 내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제 내부에서 버스 셔틀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저것보다는 2배 이상 큰 데가 여기니까 수요는 충분히 갖춰질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를 산정을 했는데 네. 만약에 건축비가 만약에 8억을 잡았어요. 근데 보통 그 건축비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나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금액이 평균 몇 프로 정도가 차지가 되는지 이제 그때 또 땅에 저거 따라 또 다른데요. 여기 고덕 신도시는 땅을 NH 그 땅을 그냥 이렇게 매립을 해서 땅을 잘 다져놓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땅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이런 땅이 이런 식 모양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그냥 이렇게 흙을 덮어서 팔았다고 했을 적에 올라갔던 이쪽 부분은 이제 파일을 받지 않고 땅에 더 보조적인 그런 거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파인 곳, 이런 파인 곳은 흙만 덮었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요. 그럼 파일이라고 해서 박아서 지지층을 딱 고정을 시켜주고 건축물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돈이 추가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각각 시공사 어떻게 얘기하는 때가 다른데, 아시바라고 해서 건축물을 다 씌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후치가 날 때 사다리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시스템 비교를 네네 아시바라고 시스템 비교를 하는데 그거를 포함시켜주는데 포함 안 시키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저희는 이제 거의 옵션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갈 때 옵션에 들어갈 가전제품을 넣는 곳이 있고 안 넣는 곳이 있고, 그거는 이제 다 견적 내보고 물어볼 때 여기까지는 해주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고 이건 안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챙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시공사에 있는 게 그 설계, 그러니까 건축 설계 도면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하고 그런 걸 전부 세세하게 냈을 경우에 그 시공사에서 뽑아주는 금액이 거의 맞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네. 이론상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뽑으면 뽑을수록 가장 그 근접에 디테일하게 맞아요.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는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알 것 같아요. 그런 것 금액 부분도 그렇고 시공사에서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5명이 모여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적에 대한 설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설계비는 뭐 한 1,500에서 2,000만 원 그 사이? 제 때는 좀 더 낮았긴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200에서 1,800?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분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넘버 부분, 뭐 어떤 부분에서 건축하기 전에 건축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까지 교육까지 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4,000만 원 벌는답니다. 그럼 부가세 포함 4,400, 4,500을 주고 이제 거의 건축 설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상의 건물을 짓는 거에는 이게 최고죠. 왜냐면 품번 다 들어가고요. 벽돌이 몇 개 들어가면 벽돌 넘버가 들어가고 벽돌 개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렇게 바르는 거 문틀, 창 몇 개 들어가고 창에도 넘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타일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아니라 엄청 크겠죠. 이걸 만들었어요. 배운 대로 만들어서 이제 5명이서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공사를 찾아간답니다. 이거 저희 잘 보면 그렸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얼마면 될까요? 시공사가 다 못한대요. 그리고 또 얼마에 해주시겠어요? 다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땅을 사서 대출을 하고 한 상태였는데, 땅을 사서 대출을 하고 설계를 빨리 뽑았고 이제 대출 시장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시공을 해야 되니 시공을 찾고 있는데 시공사를 못 찾는 거예요. 못 해준다고 하라고.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시공사는 그 디테일하고 그거를 못 하는 거지. 그럼 변경할 수 있겠냐? 이분들은 이렇게 만드는 대로 해달라.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걸 왜 변경을 하느냐? 시공사는 그럼 우리 못해.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해준다는 것이 생기겠죠. 생기는데 뭐 우리가 말했듯이 절대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지만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요? 평당 500? 평당 600이면 될까요? 근데 이게 정말 그걸 평당 얼마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래요. 평당이 아니에요. 왜냐면 외벽에 뭘 받는 실제로 어떤 걸 하느냐,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 또 다른 거라서 그냥 평당 얼마냐면 두리뭉실 그럼 이건 최고로 하고 얘는 제일 안 좋은 걸로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당하는 거를 그래서 계약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끝내는 계속 시간이 지나고 6개월, 8개월 이자만 계속 내면서 시공 못 하고 있으니 그분들은 조바심에 끝내는 이제 평당 550에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지었다긴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로스가 됐고 시공사도 끝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찾았고 이걸 잘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건 한 70-80%밖에 안 되는 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론상은 그게 맞는데 실제 그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시공사를 만나면 제일 운이 좋은 케이스. 그 시공사를 못 만나버리면 계속 딜레이 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과 정석과 또 현장과는 조금 약간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는 조금 평당 얼마? 이게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왜 안 되지? 그래 따져보니까 평당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왔었고 그러면 이제 끝내 물어보고 끝내 하려면 자기 공부가 돼야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뭐 얘기해 주는데도 그런가요? 하고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되어 있으면 평당 얼마라면서 이건 왜 하는 거예요? 하고 깨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설계라든가 건축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주말에 하다가 못해서 좀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약간 이론과 실전 현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시공사 못 만나버리면 또 문제고 만나더라도 끝낸 시공사가 딜을 할 거고. 저 질문인데요. 네. 저희 공사 시작하고 이게 진행하면서 정리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공사 전반적인 과정, 네. 시공은 이렇게, 용어는 이런 것들, 이 전반적인 건축 과정에 대한 뭔가 참고 사이트, 참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실 텐데 어디를 추천해 주시는지. 선내 건축 이야기요. 네? 선내 건축 이야기 유튜브인데요. 내가 예. 여이고 이모부랑 찍었는데 디테일하게 잘 찍어줬어요. 이게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진짜 너무 노하우를 다 오픈해버리면 약간 예를 들면 건축주의 그런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해질 것이고 네. 또 궁금한 게 감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리분들 선택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되겠지만 감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사실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지 소통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리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리분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겠죠. 예, 감리분도 다 달라서 이제 딱 할 것만 이렇게 하고 빠지는 분도 있고요. 할 거를 안 하고 하시는 분도 되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본인들이 딱 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는 그 일자에 맞춰가지고 현장을 나오시고 건축주가 현장에 있으면 그분을 보는 거고 현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날은 또 나와서 감리를 같이 보면 좋겠죠. 끝내 감리는 뭘 하냐고 하냐면 설계 도면에 있는 거를 시공사가 똑바로 했냐 안 했냐를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할 때 그때 와서 챙기는 거라서 딱히 컨트롤하거나 여쭤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왔을 적에 여쭤볼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떤 항목인데 철근이 몇 개 들어가는지 이건 꼭 확인해야 되니까 온 겁니다. 얘기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이건 철근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사실상 뭐 소통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예를 들면은 어떤 이걸 정말 제대로 확인했다는 산출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용어로 혹시나 저희도 같이 산출물은 없었어요. 산출물은 네, 믿고 없고요. 막 그냥 철분을 이렇게 박아놨으면 그분이 와서 혹은 먼저 빨리 못 오시면은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이 오셔서 찍어서 그냥 시공사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빼먹은 거 없는지 얘는 절대 이렇게 로스 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본인이 오셔서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얘기할 게 없이 그분이 오셔서 쭉 찍다가 이거 잘못됐네. 시공사를 오세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시 엎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럼 시공사는 다음 거 못하고 그거를 시정 조치한 다음에 감리가 오케이 하면 그 다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뭐 찍어주고 도와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시공사가 잘 하고 있는 거를 맞냐 안 맞냐 가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하시는 분 옆에서 이렇게 뭐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 그걸 의심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중점 점검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했는지 뭐 이게 사실 잘 남아있으면 저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잘 참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네네.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산출물 있으면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고 그 포인트가 한 3포인트인가 4포인트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게 되면은 다시 감리비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처음에 타설하고 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뭐 한 번 그런 식으로 한 3번인가 4번째 없어요. 그냥 공동주체 거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때만 나오셔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딱히 소통이라거나 배우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다 본인이 확인하세요. 추후에 왜냐면 본인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잘 못하면 본인이 또 어떤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와서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저희 거는 다 체크하시고 보시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계단 폭이 좀 낮다고 해서 2.1m가 안 된다고 해서 깎으라고. 그래서 근데 시공사가 깎아내고 마지막에 덮어내고 그다음에 마무리되는 거 그런 것처럼 오셔가지고 다 체크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그쪽도 시공사 연락해서 조치하라고 그렇게. 프로세서라든 그런 것들은 잘 공부하시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상대 건축 이야기 정말 많이 잘 돼 있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은 있을까요? 최근 한 게 있는데 최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네, 최근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차라리 상대 건축 이야기를 더 보는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은 이모부랑 선미라는 그분이랑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같은 생각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모부는 그걸 다 들어주고 다 설명해주고 이런 게 있다 하고 다 해주니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아직 쭉 다 못 봤는데 저도 나중에 볼 거거든요. 네, 제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추천하는 게 이거는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사와의 뭔가 서로 조율하고 또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그래서 조율할 부분이 되게 제 생각보다 더 폭넓은 것처럼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공사랑 뭔가 소통을 하거나 뭐 요청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은 가능하구나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봄직하구나 이거 제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엉뚱하게 사실 안 되는데 막 시도를 하면서 감정만 상할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까지는 얘기하는 게 좋았었고 체크하는 게 좋았었다 여기까지 괜찮더라 여기는 좀 선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경험이 건 있을까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것도 딱 익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정의하자고 하면 시공사는 딱 정해진 돈 10억이면 10억에 대해서만 해주려고 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도중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처음에 하기로 된 건데 도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딴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혹은 이거는 타입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좀 이게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끝내는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돈을 준다고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돈을 안 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꾸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조금 이렇게 해주십사 하면은 시공사 쪽에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맞춰가는 거고, 또 그게 과하다는 거는 끝내 시공사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과하다 그러면은 얘기했을 적에 이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뭐 얼마나 조금 더 시공비를 더 드리게 되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더 하게 되면 우리가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해야지 한다는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공사는 딴 거 안 해요. 도면에 되어 있는 걸 이거를 그대로 그냥 지어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이거를 지으면서 개선될 부분, 우리가 그때 못 봤는데 다시 볼 부분, 이것들을 다 해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딱 이게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화장실 배관, 이게 화장실 배관의 설치 공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분리 배관인지, 그러니까 시공 방법에 따라 가지고 뭐 자재도 있겠지만 그 물 내려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설계도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잘 하라는 이유가, 여기를 잘 만들어놔야지 그 다음에 후에 짓는 거는 잘 만든다고 가정했을 적에 이거를 넘어가는 건데, 이것저것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100%짜리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겠죠. 그걸 보고 그대로 지켜서 했는지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시공사는 딴 거 안 해요. 딴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계약이냐면 이 설계도면은 그대로 만들어 준다는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뒤에 하는 설계를 보니까 이건 바꿨으면 좋겠던데 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는 다 돈인 거 있죠. 돈인 거예요. 그건 맞는. 예, 그러다 보니 이 돈에 대해서 비싸지 않거나 이 돈에 대해서 조금 러프하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딱 선을 그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까지는 챙겨주신다는 거고, 또 이게 빈번하다 그러면 끝내는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더 드리고도 이거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건축 한 번 지으면 못 푸시는 거니까 지을 때 이렇게 해서 더 잘 짓고 싶은데 그러면 좀 오버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더 드릴 테니까 신경 써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그것도 처음 계약은 아니잖아요. 처음 계약서는 이것만 해주기로 한 거니까. 그럼 돈이 들어가는 부분과 이렇게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는 가격만 해서 오케이 하신 분이 있겠지만 가격만 해서 오케이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떻게 딱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못하지만 끝내는 처음 계약이랑 뭘 요구했을 적에 계속 돈이 올라간다는 거죠. 인건비.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그거만 잘 조율되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챙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바꿔서 제가 짓는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설계대로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되게 궁금하고 걱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어떻게 확인하시고 극복하신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확인 못해서 지금 네.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감리분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건지. 감리는 안 채워줘요. 끝내는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정말 잘 지어줄 수 있는 시공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 이 두 개 가장 키포인트인 거예요. 돈을 작게 주든 적당히 주든 많이 주든 간에 그걸 잘 만나야지. 앞에서 말로만 하고 실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끝내 조금 메울 수 있는 것들은 매일 가서 건축 공사하는 걸 보고 물어보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데 어떻게 속일 수는 없겠죠. 또 요즘은 속이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소통이 조금 더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딱 상황을 마련해놓고 그 소련님 Q&A는 마치겠습니다. 못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까부터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임대차는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사 그 삼성물산에 나가면 삼성 네. 임직원들이 와서 밖에서 살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네네. 만약에 저 삼성 다니면 이 앞에서 살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투룸이나 원룸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과연 포룸의 미래가 어떨까? 저는 항상 포름의 미래는 그냥 말 그대로 포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혼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포름도. 예, 예, 그렇게 들었어요. 삼성에 좀 다니시는 분인데 주인 세대를 혼자 그냥 널찍하게 편히 쓰신다는 분도 예,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혼자인 거고 보통의 혼자는 투룸이나 크면 3룸 정도지. 왜냐면 하나는 자기 방, 하나는 서재, 하나는 옥방 그렇게 하면 3룸 딱 맞겠죠. 근데 굳이 또 한다 그러면은 포룸이라면 이제 보통은 이제 주인 세대를 말하는 건데 주인 세대는 1조권에 물려있는 북향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깎이는 거고 테라스가 무조건 있고요. 남향은 테라스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은 조금씩 만들어요. 그러면 그 테라스에서 자기가 여유를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으니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포룸을 꼭 혼자 본다기에는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포룸을 나중에 임직원이 바뀔 시점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부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애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제 건물 지을 적에는 계단을 안 만들어요. 바로 이렇게 걸어 오르게끔 유모차를 끌고 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거든요. 어떤 곳은 계단이 있지만 그 끝내는 신혼부부까지 타겟팅을 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도 아기를 왜냐면 아빠는 짐을 들고 엄마는 끌어대는데 엄마가 못 끌잖아요. 계단 때문에. 그러면 또 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파트는 크니까 혼자 쓴다 생각 어떻게 하세요? 혼자 써요. 33 혼자 쓰시는 분이 계시고 다 써요. 그러니까 포럼도 혼자 써요. 하지만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보통 4층의 주인 세대로 포럼 이상 잡혀 있으니까 거기는 보통 뭐 가족을 쓰지 않을까 싶고 부부라든가 애가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2층, 3층에 대한 뭐 투룸, 쓰리룸은 개인이 쓰기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혹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성이나 앞으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첨언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아까 플로리아님이 말씀하신 블로그에 1차, 2차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각자 이제 차수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작성을 해보고 그거를 본인이 작성한 것들을 참 주변 사람한테 설명하는 시간에 이런 거 가지면은 도움이 다 한번 현장에 다 안 가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1일부터 7일 뭐 저희 캠프 6개월까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다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이 현장 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어떻게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남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내용이 뭐 민영적이거나 이런 거는 뭐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블로그 작성해서 같은 조언 저희 하시는 분들끼리 공유를 하면은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의견입니다. 예. 추가로 이제 블로그를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작성해서 일일 공사일지 형태로 아마 작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서식 폼을 아예 통일화 시켜서 누가 작성해도 같은 수준의 공사일지가 나오도록 이거 서식은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나와 있는 서식도 있을 테고 저희한테 맞는 서식으로 좀 변경도 좀 충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눠서 할 거면은 블로그보다 저희 카페 게시판 하나를 그렇죠. 정하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주별로 네. 모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카페 활성화 되겠다. 그 카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개인의 저는 되게 이기주의라서 결국 개인주의가 더 활성화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게 아직 궁금해요. 왜냐면 만약에 카페라고 하면은 실제 카페 주인이 저잖아요.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카페 활성화를 막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두 번. 블로그 글을 그대로 네. 카페에 올릴 수 있어요. 그거 괜찮죠. 두 번.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거기다가 맞아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걸 그 활성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려면은 개인으로 가야 됩니다. 제 개인주의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습니다. 그러면 카페에 블로그로 가자. 네, 그 블로그 글 쓰실 때 설정만 카페에 올릴 수 있게 맞습니다, 설정을 맞습니다.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아, 역시 집단 지성이 모이니까 기준은 항상 개인입니다.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입니다. 저는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자산 사업은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자꾸 3,000% 빠지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또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우리 아까부터 고 여사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룰을 좀 이제 정할 때가 됐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약정서가 필요하다. 다들 500만 원 내놓고 두렵지 않으세요? 도대체 저를 얼마나 믿으시길래 예? 내고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코어가 더 좀 단단해지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이 코어에 내는 그 주고받는 약정서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코어가 그 우리가 이제 선정된 사람한테 제시해주는 약정서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더 단단한 이제 문화가, 투자 문화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이렇게 그냥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기 전에 또 의견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던지실 분 있으실까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예민한데 이게 개인으로 가게지만 다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가계부라고 해야 되나? 입출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출업 며칠 날 얼마 받았다, 그 다음에 이자가 언제 나갔다, 대충 이런 것들도 좀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대차대출표? 좀 대차대출표? 법인처럼 법인 느낌.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돈 흐름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돈이 얼마 빠지고 이자 얼마 빠지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죠. 이게 만들고 싶고 아무래도 다 돈이니까 이 두 개가 엮여야겠네요. 그러면은 이 모임의 주체가 어쨌든 제가 했으니까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숙제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신뢰지만 이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지만 우리가 깊은 어떤 뭐라 그러죠? 열정을 다 바치지 않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이 부분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아까 서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정서가 제시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좀 저희가 각자가 책임감 있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퇴출시키는 어떤 룰도 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아이가 뽑은 그 럭키까지도 그렇게 말이 돌아다니는 게 참
속상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그렇게까지 보이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기도 해요. 더 단단했어야 되고 더 견고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참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모든 걸 다 공개했고 모든 걸 다 오픈해도 거기서 또 불만이 생긴다는 거는 그런 분들하고는 함께 못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차수를 정하자, 이 부분도 한번 그래도 말 던진 김에, 원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던진 사람이 완수하는 게, 한번 이거를 그냥 블로그에다 글 한번 써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사지 폼송하자.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승리자십니다. 아 이거 이현영님입니다. 주최 측이에요. 요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만 한번 끄적거려 주시고, 이것도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명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봤다, 일기 쓰는 느낌으로 한번 써서 제시해 주세요. 이걸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룰에 대해서 지금 좀 나눠야 되는데, 이 차수를 정하고 공사지 폼을 정한 다음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제 뭔가 분배를 좀 해주자고요. 그리고 차수는 의무인 거고, 그냥 본인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쓰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그건 이제 그렇게 맡기면 될 것 같고요. 아유,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비전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혹시 영상에 이게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화면이 뒤에 가면은 그게 저기 안에 담기는지.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은 3단계로 제시했지만 1단계가 부자사관학교, 2단계가 블로그, 3단계가 유튜브 단계. 죄송합니다. 이 단계를 이렇게 가야지만 그때 돼서 우리 지금 투자자 자격을 이렇게 하는 게, 이까지는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밟은 투자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약간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개입니다, 개. 예.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까지가 현재까지 나온 적이고요. 우리 안에서도 이 부자사관학교를 이제 수강하고 개인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에 개설을 하든지 참여를 하든지, 저는 개설도 쉽다 생각해요. 그냥 자기 개인 채널에다가 우리 영상 하고 있는 거 저처럼 그냥 찍고 올리기만 하면 돼요. 네,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냐면, 사실상 처음부터 지금 오늘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특정인들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의식 수준이 그까지 안 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하자고 해도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여기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가계부 하나 작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계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어떤 자의식 해체가 안 됐기 때문이다. 또는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제 자의식 해체가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마인드가 안 맞으면은 이제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역으로 그럼 투자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까지 봤어요. 혹시 여기서 지금 좀 더 아이디어나 좀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면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더 시각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쉐이님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촬영하고 싶어 하면 정말 구축 같은데 사실 저는 블로그까지 같이 갈 자신은 정말 없어요. 자신이 없다. 왜냐면 사실 이거를 말씀을 제가 준비 안 드리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얘기 하면 다른 것도 던지실까봐 이렇게 걱정돼가지고 블로그를 하라는 거는 매일같이 블로그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한 번이라도 글을 쓰라는 거죠. 그게 아까 이 차수를 정하고 공사일지를 할 때 그때는 자기의 블로그를 통해서 제시하라는 거죠. 그 자격만 주어지면 되는 거지 전문 블로거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 저번에 111번 뭐 이런 걸 설명을 그게 너무 사람들한테 겁먹으셨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면 그런 다양한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그 챌린지는 스스로 하시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네, 오해가 크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그거 봐봐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먼저 검다잖아. 이거는 자식 해체가 덜 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블로그도 자신만의 블로그가 있고 우리 앞으로 대화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는 블로그로 제시할 수 있는 단계. 유튜브도 자신만의 유튜브가 개설돼 있던지 아니면 유튜브에 뭐 쉽게 말해 흔히 언니가 하는 유튜브라든지 진실대방 우리 팬이님 진실대방이라든지 들어가서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자신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그 스마일 딱지 붙이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 촬영이나 촬영하거나 올리는 거에 있어서 굳이 꼭 진실의 방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시듯이 자기 지역을 유튜브로 소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역시 편법이 나오네요. 굳이 꼭 진실의 방에 가서 이 내용 저희가 지금 건물주 하고 있는 그럼요. 이것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어제 가난했던 아빠가 본인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조그만 거 샘플 만들어봤잖아요.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자기가 만약에 그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인장기를 유튜브로 찍어서 그렇죠.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인드를 원하는 거지 레버리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그 단계에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제 돈은 제가 번다 라는 게 제 모토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거 날 제공한 이자는 벌 수 있을 정도? 그건 이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원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커야지만 이제 서로가 크는 거다라는 문화를 확실하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한두 개를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바로 마친다는 게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이 시스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되려면은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은 협택지에 우리가 건물 올리는 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협택지 땅이 나오면은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됐을 시에 두 번째 생각하는 아이템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제였나? 흔히 언니 형님네 차 타고 갔잖아요. 스타렉스 그 미니밴 차박 가능한 거. 제가 어제 알아봤거든요. 동생이 렌트카를 해요. 그래서 1년 이내 였으면은 렌트카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출고된 지 1년이 지나면 렌트카 등록이 안 된대요. 근데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했더니 차값의 30%만 내래요. 그러면 법인 명의로 대출로 해서 신차를 출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카는 전국 영업 가능하기 때문에 제 동생 이제 법인 명의 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법인을 우리가 만약에 그 렌트카를 하고 싶으면은
저기 땅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장이 필요해요.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생 명의로 거기는 이게 있으니까 땅을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했으면은 옛날 말로는 지임료라 그러는데 요즘 관리비라 그러더라고요. 뭐 기장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사 측에서 지사에다가 이제 받는 로열티를 받는 거죠.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차박 아이템 뭐 알아봤어요. 하룻밤에 35만 원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비앤비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사업 아이템이 되겠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 고수익이다. 이것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방법은 많아요. 저기 서정역 앞에 예를 들어서 전체 필지를 다 재개발을 할 게 아니라 요 필지만 구획 정리만 해서 우리가 뭐 집을 4개만 사면 된다. 단독주택을. 그럼 4개 사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제 레버리지 해서 건물을 뭐 우리가 생수기나 도생을 짓는다든지 그것도 지금 이 마인드가 유지가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템들이 하나씩 왔을 때 우리가 걱정 없이 투자가 되려면 개인의 역량이 그만큼 높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개개인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시스템 안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가지지 마시고 사람은 돈 되는 거에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요. 돈을 벌어야죠. 예,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투자 시스템의 마인드는 이 정도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같이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좋은 롤모델이 되면 전 이거는 정말 큰 불로도 번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예시만 들고 끝낼게요. 이제 이거예요. 어제 우리 포로리아님 상가 지금 기존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저희가 관광기금 같은 걸로 대출을 받는 거를 또 확인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마인드가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2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에서 그 외국인 숙박 등록을 하려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외국인을 이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든지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어제 제가 페니님한테 이력서 달라고 그랬어요. 강사. 페니님은 코이카 전속 그 관광 가이드예요. 그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했어.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타렉스 나왔잖아요. 외국인들 태우고 삼성 한 바퀴 돌아주고 서평택 한번 가주고 그 관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관광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다가 그 외국인 투어 프로그램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될까요?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요.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타렉스 가지고 또 파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업 아이템. 흔히 언니 북토크가 만들어졌듯이 예를 들자면 뭐 캐시카우에 제가 부자빠니 얘기하면 또 저기 부자 엄마가 또 싫어할 수 있어서 캐시카우에 임장기 해가지고 차박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저기 어디야 울산 가고 평택에서 제주도 가서 그냥 차박으로 그 차박 홍보도 하고 그리고 거기 임장 간 것도 임장지에서 또 그 우리 부동산도 하고 이런 것도 연계해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가능해요. 무조건 가능해요.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렌탈도 제가 진짜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맨날 펜션 갈 때마다 50만 원 써요. 최소 50만 원인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 쓰고 오잖아요. 사실상.
한 번 주말에 갔다 오면은. 근데 차박은 굉장히 싸더라고요. 스타렉스 기준으로 17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70만 원 멤버십으로 해서 그 사람이 1년 내에 10번인가 쓸 수 있는 쿠폰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는 상관없고 언제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날짜에 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용인에서 2대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외국인 투어로 하면은 최소 뭐 10억에서 30억 사이는 이제 또 기금 대출이 나오니까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는 주체는 많이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업자들, 전문 이제 컨설팅 기획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식만 맞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궁무진하고요. 제가 평택시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프로그램 상가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는 배달을 바로 하려다가 잠깐 멈췄던 게 평택시청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다른 사업 아이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고주연을 만났잖아요. 임원회의를 했고, 근데 임원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호반 2차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서정리 시장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트가 없어요. 여기는 팔 게 많아요. 장사가 안 돼요. 상인연합회랑 우리 호반 2차 입대위랑 만나가지고 MOU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이 여기서 개입을 해요. 공공서비스 제시에서 그런 배달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기금을 지원해줘요. 가능할까 안 할까요? 전 이미 평택시장에 다음 주 만나기로 했어요. 입대위에서는 의견을 놨어요. 하겠다고 했어요. 가능할까 안 할까요? 네. 여기 아까 전화 왔는데 물 안 받았어요. 송탄시장에 제가 전화 한번 던져놨거든요. 전화 부재중 일부러 안 받았어요. 한 번은 튕겨야죠. 네. 그리고 송탄시장 아니라 저희는 서정리 시장을 공략해야 돼요. 고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배달 서비스가 만약에 된다.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프로리아님이나 저나 초심님이나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형태가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마을 거입이 될 수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5명만 모이면 돼요. 이미 저희는 이런 형식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그 형태에 맞춰가지고 신청하면은 무조건 되는 거죠. 제가 고주연에다가는 현재 우리 상황이 뭐라 그러죠? 소송을 하고 있고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당신들 할 거냐? 못 한다. 그러면은 호반 2차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서비스를 구축을 해 놓을 테니 그 다음에 고주연은 숟가락만 얹어라.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어요. 특히 정부, 아까 우리 고 여사님께서 올려주셨잖아요. 그게 일자리 창출과에서 올려주신 그 사업비거든요. 제가 지금 이 제시한 거는 일자리 창출과 기금이 아니라 미래전략관의 사회적 공공 서비스 팀이에요. 그러니까 시청 내에도 부서 간에 경쟁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일자리 창출과 돈이 더 많아요. 근데 일부러 미래전략관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의지가 더 강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예산은 잡으면 돼요.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을 하고 지금 아파트 입대위가 먼저 나서서 수요청이 나서는 건 그냥 뭐라 그러지?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실적이 되고 나면은 이게 근거가 돼서 2년차, 3년차에는 더 커지겠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한박산 안에 공용주차장이 생기면은 그 주차장도 우리가 관리해주면서 돈을 벌어낼 수 있어요.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입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서비스만 제공하면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그 행위들 자체가 이 형태를 입히면 사실은 500만 원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뭐든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에 보여주기식, 실적.
근데 저희가 그 형식의 우리의 내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내용들이 다 찼잖아요. 그럼 거기 형식만 입히면 돼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냐 뭐 맛있는 백숙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1, 2년 동안 이 큰 그림을 계속 그려왔고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계속적으로 실패했고 근데 지금은 저만큼 저보다 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젠 더 이상 해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이런 지금 제가 아이템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날다님이 지금 상가가 지금 공실이잖아요. 날다님 상가는 여기 에듀타운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공유 공간 같은 거 1,000만 원만 드리면 되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다둥맘님이 했던 거 있잖아요. 슈플 2호점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수익률 나오겠죠.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제 사전에 자의식 해체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테이커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스템만 우리가 잘 구축해 놓으면은 테이커들은 다 걸러내고 우리 스스로의 자의식도 해체돼서 의식 수준이 높아져 있고 하면은 안 될 게 없다. 뭐든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의사소통은 개인의 블로그, 유튜브로 말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본인의 텐션은 본인이 유지 못하면 퇴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비공개로는 올릴 건데 만약에 공개로 또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일부는 커팅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있다가 더 많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